인터뷰를 직접 해야 되잖아요. 이제 어제 여러 가지로 뭐 책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예, 꼭 이대남이라기보다는 어쨌든 20대 현상이라고 불리는 문제가 한 2018년 정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북한 단일 팀부터 해가지고요. 예, 그리고 또 특히 20대 남자들 사이에서 또 좀 돌출적인 정부 여당 비토 여론과 뭐 젠더 갈등으로 불리는 반페미니즘 정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다가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미국, 유럽, 미국, 세계 어디서든 다 좀 한국보다 훨씬 심하면 심했지 좀 비슷비슷한 사례들이 많은데 특히 반페미니즘, 반정치적 올바름, 반정체성 정치의 그런 거기에 빠져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다가 그런 유튜버들이 주로 엄청난 추종자를 거느려 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데 방송사에서는 그 사람들을 정치 평론가로 안 부르고 운동가로도 부르지 않고 프로보커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강력한 자극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조회수를 올리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직업 같은 게 이렇게 탄생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한국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소개를 하면서 약간 좀 비평하고 그런 식으로 책을 좀 써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논리라든가 이런 양상들을 보면 되게 익숙한 현실들이에요, 보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거나 이렇게 어떤 공론의 장에서 비판하거나 분석하거나 했던 거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정치 유튜브에 관련한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치 관련한 유튜버에 한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굳이 정치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혐오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좀 더 넓게 보는 방향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거는 좀 그런 얘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언론 문제,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얘기하려면 조중동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이제 조중동이라고 하는 그 대상, 어떤 그 언론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분석도 하고 많이 했죠. 근데 그 조중동이 이제 옛날만큼 영향력이 크질 않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비판 분석이 이제 없어졌는데, 그러면 이게 대체 내지는 대안으로 등장한 소셜미디어라든가 지금은 이제 유튜버라든가 이런 소셜미디어들이 사실 또 그런 비판과 분석의 대상이 될 정도로 이렇게 시민권을 획득하거나 아니면 권력을 갖고 있거나 또 그런 느낌도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현상이지 특별히 이걸 비판과 분석적으로 봐야 될 것까지는 아직 아니다.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실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영향력이 있는데 그런 어떤 비판과 분석의 대상으로는 별로 등장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이 비판과 분석이라는 게 남이 어떤 분석하는 또 비판하는 그런 거지만 사실 누가 남이 비판한다고 그걸 다 수긍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자가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저는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의 내용 자체가 다 올바르거나 수긍하거나 승복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 비판이 항상 노출되면 이 안에 있는 자가 면역 체계가 이제 그 가동이 되는 거죠. 밖에서 균이 들어오면 이 NK 세포가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런 비판에 노출돼 있어야 그게 스스로 건강해지는데, 비판이 없이 어떤 현상과 힘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이제 저는 오버하거나 아니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제 그런 문제를 다들 느끼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제가 보니까 축구를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프리미어리그 팬이라고 하시죠. 저도 프리미어리그 되게 좋아하는데, 그 예전에 SBS에서 보면 21세기의 뭐 컨텐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카피가 그 프리미어리그 박지성 중계 방송하면서 광고 문구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진짜 되게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중계 방송을 하니까 이제 좋은 콘텐츠가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축구 얘기 잠깐 해보면, 축구에서 보면 훌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축구장에서 응원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 밖에까지 나와서 막 싸우잖아요.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표현할 때 전쟁과 스포츠의 중간쯤에 있는 거다. 근데 굳이 따지면 스포츠에 좀 더 가까운 거 아니냐. 전쟁 쪽에 가깝게 정치가 가면 이건 조금 심각한 거다. 뭐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항상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축구 경기에서 반칙도 하고 감정도 생기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단 되게 진영 논리나 편파성이 허용돼요. 이 경기장, 그러니까 경기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응원을 해도 우리 편이 반칙을 하면 반칙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그게 좀 자연스럽잖아요. 허용이 되죠. 그리고 뭐 저쪽 편은 하여간 뭐 골을 넣어도 별로, 예, 골을 넣으면 우리 기분이 안 좋죠. 잘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편파가 허용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축구 경기 끝나고 나서까지 연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축구 경기하고 지금 정치하고 계속 많이 이렇게 오버랩이 많이 되거든요. 정치도 그렇게 약간 편파적인 진영 논리, 뭐 정당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어떤 진영 논리를 전제하고 시작한 거니까.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또는 어떤 뭐 선거라든가 하나의 상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예 사고 전반을 지배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가면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저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례들은 제가 잘 못 보던 것들이, 그냥 그 단신으로 뭐 유튜브 트럼프를 누가 지지하는 뭐 유튜버들이 있다, 또 극단적인 이런 그룹이 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들 정도였는데,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극단적인 어떤 편파적인 진영 대결이 또 미국도 상당히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궁금한 게 미국하고 유럽하고 차이 같은 걸 혹시 보신 적 없어요? 유럽도 비슷한가요? 유럽도 막 크게 다르지는 않을 텐데 많이 알아본 건 아니고요. 뭐 영국은 특히 좀 거의 쌍둥이라고 생각해도 되게 무방하지 않을까요? 영국이랑 미국은. 그 미국하고 유럽의 정치 체제의 차이가 사회 갈등과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지난 한 100년 동안 연구로 입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체제가 양극화를 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사회 갈등을 강화시키는 쪽하고, 유럽이 사회 갈등을 완화시키고 다원적이 되고 상호 존중적이 되고 하면서 좀 그게 이제 정치 체제와 정치 문화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양당제고 유럽은 이제 다당제 위주로 돼 있고, 뭐 이런 것도 이제 프로보커터 현상 같은 경우도 유럽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글쎄요, 제가 정치학을 공부를 많이 못 해가지고 많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투표를 2번 하죠. 대통령 선거를 2번을 근데 2번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포퓰리스트가 거의 당선될 뻔한 적도 있었어요. 폴란드, 헝가리 이런 데도 이미 포퓰리스트가
것도 있고 그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뭐 이제 신나치 정당이 점점 더 활개하고 있고 저 대한 정당도 힘을 얻고 있잖아요. 독일 제가 주목하는 거는 독일 계열, 독일 뭐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저 북구 요쪽에 이제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전형적인 이런 그 문화 정치 문화들이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가 과연 이런 극단주의나 포퓰리즘 같은 게 어느 정도 주도하는지 그래서 약간은 그런 다원적인 정치 문화가 강한 데는 그렇게 그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아직 제가 이제 이걸 그 사실관계로 분석을 해본 게 아니라서 그냥 한번 가설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트럼프처럼 그 거의 대통령 스케일로 대통령 스케일의 도발을 할 만한 깜냥이 되는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고 또 사실 그렇게 할 만한 그 어젠다나 이슈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아직 그 인종이 그렇게 다양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난민도 얼마 제일 적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 트럼프처럼 그렇게 크게 큰 스케일로 도발을 하지 않고 그냥 일개 프로보커터의 수준으로 그냥 젠더 갈등만 좀 부추기고 뭐 손가락 모양 가지고 얘기를 한다거나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뭐 난민을 문제시하면 그냥 대다수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그릇이 작은 사람으로 비춰져 가지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직이나 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아직은 하고 있어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뭔가 특별하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대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전 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이게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보세요? 어떤 측면에서 좀 질적인 변화가 있다. 인터넷으로 인한 본질적인 뭐 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제가 뭐 엄청 거창하게 논할 만한 그런 그 감량은 안 되고요. 그 단지 그 제가 그 책에 쓴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초연결 사회라는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초연결 사회요. 연결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상한 사람들끼리 연결이 되기 쉽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말이거든요. 인터넷이 있기 전에 그 극소수의 정말 이상한 극단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좀 숨어 있었다고 한다면은 감히 발설하기도 힘든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동네에 숨어 있던 극소수의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한 마을당 뭐 한두 명씩 있었다고 하면 그 전국적인 그걸로 보면은 좀 10,000명으로 늘어나고 하잖아요. 이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좀 이게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발전이 야기한 질적인 변화 중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아주 특수한 그런 성향과 그런 생각들, 어떤 표현들이 흩어져 있다가 뭔가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로 이렇게 결집돼서 이게 나름대로 수가 꽤 되네 하는 이제 자신감을 얻으면서 좀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뭐 이런 면이 있죠. 뭐 그것도 현실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들어요. 연결이 강화됐다고 하는 거는 꼭 그런 연결만 강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연결, 뭐 굳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나름대로 생산적이거나 건강하거나 상호 존중적이거나 뭐 이런 생각들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은 더 잘 연결될 수 있지 않나요? 나쁜 것들이 더 재미있게 마련이라서 뭐 착한 거는 좀 재미가 없고 너무 좀 고리타분해 보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뭐 좀 끈끈하게 뭉치는 일보다는 그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끈끈하게 뭉치는 일이 요새는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이제 약간 가설인데 만약에 이게 이른바 우리가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면 저는 인류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발전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조금씩 나아진 거는 사실 같아요.
그러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다면 이렇게 올 수 있었겠을까?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늘 있거든요. 인터넷 환경도 저는 그런 이제 초연결을 통해서 약간 극단적인 목소리들이나 극단적인 성향들이 결집됨으로 해서 뭔가 자신감을 얻게 되는 뭐 이런 환경도 있지만 오히려 더 건강한 에너지들이 서로 많이 연결됨으로 해서 더 이렇게 폭발력이나 이제 그 동력이 생기게 되는, 역동적이게 되는 이런 면도 있잖아요. 예, 그게 뭐 이를테면 2016년 촛불 혁명까지 그렇죠. 이어졌고 뭐 어찌됐건 지금 변화가 뭐 전례가 없는 변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일들도 이제는 더 진지하게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런 낙관적인 거에서만 좀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인터넷 환경이라는 게 옛날에 PC에 이제 게시판,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로 갔다가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그 전에 이메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초기 단계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좀 달라져요. 다음에 이제 뭐가 될지, 뭐 메타버스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까지는 저는 그러니까 건강한 에너지의 결집 역할도 상당히 했다고 봐요, 저는 인터넷이. 우리 뭐 촛불 집회만이 아니라 실제로 노무현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만들어낸 게 노사모잖아요. 그 노사모가 사실은 인터넷 그 게시판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없었다면 그 전국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그 노무현 같은 나름대로 그 기성정치에 이제 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소수라고 다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사회의 큰 하나의 목소리가 되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저건 의미 있는 거다 하고 동의를 얻게 된 거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건강한 에너지가 크게 한 축으로 끌고 온 건 사실 아닌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이런 도발자 혹은 어떤 아주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이런 컨텐츠나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이 둘과의 관계, 또 둘과의 변증법,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건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노사모 같은 경우도 일단 제가 보기에는 좀 인물 중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이라는 엄청난 그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흩어져 있던 그 좀 진보 성향의 뭐 탈권위적인 그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좀 더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그런 인물들이 없었을 때를 생각을 하면은 바로 이명박이 당선이 되고 정동영은 그런 인물을 못했었잖아요. 그다음에 비로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이제 각광 받으니까 다시 이렇게 좀 흩어졌던 사람들이 결집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음에 그런 또 적절한 인물이 없을 때 빈자리를 그런 혐오 장사꾼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더 스트롱맨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양날의 검인 거죠. 그 같은 메커니즘으로 그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당선이 되고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역사를 되새기면서 좀 더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을 포퓰리즘적으로 동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난 중요한 이제 그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정치 쪽으로 이게 좀 번역해서 얘기하면 저는 그 메시아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늘 우리가 정치 문제를 고민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메시아를 원해요. 근데 사실은 메시아는 없어요, 사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지도자가. 이 사회의 복잡한 이 수백, 수천만이 연루되어 있는 문제의 고리를 풀 수는 없어요. 결국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 상호작용과 노력, 땀, 또 눈물 이런 것들이 막 모아지면서
거기에서 어떤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면은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좀 메시아가 항상 정치에서 등장하게 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흐름이 존재하는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우리가 노무현이나 문재인,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구분해서 얘기하지만 사람에 대한 팬덤은 다 사실 메시아 민주주의의 저는 일환이라고 봐요. 그 건강한 면도 있지만 어떤 없는 힘을 결집해내는 의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력이 약할 때. 그러나 계속 그렇게 가버리면 결국은 문제를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어떤 한 개인이 뭐 노무현이든 세종대왕이든 어떤 한 개인, 뛰어난 개인이 문제 해결의 어떤 솔루션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팬덤 민주주의, 메시아 민주주의가 팬덤이 되는데 이 팬덤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에너지의 집결이 막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른바 문파, 뭐 대깨문이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결국은 사람에 대한 보호나 사람에 대한 집결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공격 대상이 또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노사모 회원들하고 매년 식사를 했어요. 대통령 임기 중에. 근데 그때마다 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사모는 고유명사가 되면 안 된다. 시민의 정치 참여라고 하는 보통 명사로 빨리 바꿔야 된다. 그 노무현을 버리고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노무현에 집착하지 마라. 그 얘기를 늘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개인 팬덤 조직이 되지 말고 당신들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위대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치를 바꿨다라고 하는 이런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다. 근데 그 이후에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면서 이게 이제 이른바 친문 유권자도 생기고 뭐 친윤석열, 친박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친이재명도 생기고 저도 이제 정치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막 사이다 발언했다고 그래서 막 열광하는 그런 지지자들이 생기고 이 사람에 대한 이 어떤 신뢰 또 사람에 대한 어떤 동의 에너지의 결집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치에서는 불가피한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화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민주주의의 약간 문제가 아닌가. 이 프로보호터에 나오는 내용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많이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런 결집하는 이제 기표라는 말을 썼는데 결집하는 기표를 사람으로 계속 채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대신 뭐 이를테면 정책으로 내세운다거나 뭐 이러면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미국에서 뭐 버니 샌더스 열풍을 잠깐 동안의 열풍을 예로 들자면은 버니 샌더스의 본인의 개인적인 카리스마와 역량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내세웠던 메디케어 포올 그 메시지가 제일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의료보험이라는 거 하나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결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좀 해당하는 한국적인 한국 맥락에 맞는 기표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되게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팬덤 정치나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결집이 필요하기도 한데 또 어느 순간 독이 될 수도 있는 민주주의를 가로막을 수도 있는 그런 점이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이른바 친문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되게 우리 같은 이제 친문 정치인은 고마운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꼭 친노든 친문이든 친이재명이든 친박근혜든 가리지 않고 사람을 놓고 보면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게 정치적인 어떤 에너지가 돼버리면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까지 다 보호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눈에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 존중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소수화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우리 동양적 사회주의의 마오이즘이나 아니 김일성주의 같은 이제 약간 개인 숭배 뭐 이런 거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는 건데 되게 이 정치적으로 사람에 대한 어떤 결집이 극단화되면 이게 개인 숭배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 뭐 개인 숭배까지 넘어갈 정도의 그런 이제 지적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건 뛰어넘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우리가 말하는 가치, 그러니까 문재인을 좋아하는 게 문재인 사람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노무현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아마 박근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하나의 매개였지만 거기에는 자기가 원했던 어떤 사회에 대한 정치에 대한 가치가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실종돼 버리고 사람에 대한 어떤 논쟁만 남게 돼 버리잖아요. 예, 저도 본문에 이야기를 썼거든요. 사실 저 서민 교수 비평하는 부분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민이 자꾸 대깨문만 욕하는 사람으로 이제 몰락했다라고 썼을 때 대깨문이라는 과연 무엇인가 그런 비문 성향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깨문 문파라는 사람들이 그냥 문재인 개인만 바라보는 사람들로 보이겠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문재인이 표상하고 있는 정치 개혁, 정치 개선, 정의, 적폐청산 이런 거를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런 점에서는 대깨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저 스스로도 그게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하죠. 그냥 개인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어떤 잡음은 분명히 있을 텐데 언론들이 그것만 부각시키니까 이제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그 얘기를 좀 썼던 겁니다. 저는 이제 사람 중심의 정치나 메시아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보긴 하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도 한번 봐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사람이 탁월하게 선동을 해서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선동가는 저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선동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고 해요. 사회적인 어떤 저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선동을 해서 그렇게 친문 지지자들 끌어모았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냐? 저는 노무현의 죽음과 연관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면서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대중적인 사회적 자극이 되게 강했던 거지, 그때. 그래서 그걸 갖고 있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비판하고 그 사람을 또 몰아붙이면 또 노무현 같은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공감대가 쫙 형성이 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이런 보호나 프로텍트 이런 것들이 되게 아주 강력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어떤 일시적인 사회 현상의 바탕 위에서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예를 들어 친박 같은 경우는 박근혜에 대한 어떤 팬덤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저는 박정희 시대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노년층, 이 노년층들의 결집.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부당하게 공격받았다. 이 운동권 진보 세력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의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이걸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으로 결집된 하나의 동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뭔가 이 사람 중심의 결집에는 사회적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 배경을 건강하게 풀어내고 좀 발전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결집시키는 게 일단 제일 좀
즉자적이고 또 일단 좀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 민주주의 정치에서도 아까 말씀 버니 샌더스 사례처럼 어떤 정책과 가치,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정책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정책을 가지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지 뭐 사람 한두 명이 어떤 뭐 의사결정한다고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게 이제 또 정치인들의 역할인데 정치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지 아직. 제가 정치 비평을 하려고 여기 뭐 이 자리에 온 건 아닙니다만은 그 김어준 총수와 민주당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김어준 씨는 이명박 당선 이후로 좀 많이 흩어져 있던 그 진보 성향, 뭐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을 사람 중심으로 결집시키는 데에는 많은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은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동의 안 하시겠지만은 그 비여당 유권자들이 보기에 김어준 씨는 그냥 강형석과 진배 없는 인물, 거의 강형석과 진배 없는 인물처럼 비춰지기도 하거든요. 아예 뭐 배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지만은 유세 기간, 특히 선거 유세 기간 때 그 김어준 이름 석자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좀 많이 불리할 것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저도 그 대목을 봤는데 진중권 씨가 주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이제 뭐 실질적인 야당 대표가 김어준이다. 민주당 대표, 야당이 아니라 민주당 대표가 김어준이다. 장외 대표 뭐 이런 이제 그 취지로 약간 이제 조롱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도 있긴 있는데 좀 과장이라고 보고요. 지금 강영석이나 무슨 가세연, 뭐 신의 한수 이런 이제 아주 극우 유튜버들하고 이쪽에 이제 이걸 뭐 극좌 유튜버라고 부를지 아니면 진보 유튜버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저쪽에서 공격하는 대상이 대표적인 김어준 아닙니까? 근데 보면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옹호하자는 입장보다는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진보적인 어떤 그 관객들이 김어준을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지하거나 아니면 많이 듣는 거는 사실 그 안에 뭔가 김어준 씨가 무슨 장치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막 그 자극적인 주장만 가지고 했다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뭐 동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상당히 사실 기반, 그러니까 팩트 기반의 어떤 그 문제 제기라든가 기존의 기성 언론에서 안 하던 것들을 던져주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난 김어준 컨텐츠만 해도 조금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 경계를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고 또는 이제 과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자기 면역 체계가 스스로 작동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그 외에 또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죠. 진보 유튜버들이. 거기 가보면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거기는 이렇게 김어준처럼 아주 다수의 지지자들이나 관객들을 확보하고 있으면 자기 면역 체계가 가동이 되는데, 아주 이제 소수의 이 지지자들과 관객들과 독자들과 함께 하게 되면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도 그냥 막 버젓이 막 그냥 그 어떤 공격 목표, 누군가를 공격하겠다 싶으면 그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뭐 누군가를 공격하겠다고 딱 맘먹으면 거기에 맞는 가짜 뉴스라도 그냥 막 동원을 하는, 그래서 이거는 좀 심하다. 어느 정도 이렇게 관객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콘텐츠 꼭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정치적으로 불리하다, 유불리하다, 그런 뭐 현실이니까. 뭐 중도층한테는 그렇게 약간 악마화되어 있는 면도 있죠. 근데 제가 약간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김어준은 그런 점에서 보면 약간 다른 유튜버들이나 또 다른 이른바 진보 스피커들하고는 약간 좀 다른 차별성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제가 그 책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잠깐 가졌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김어준 씨를 그 극단적인 정치 유튜버와 같은 급으로 뭐 끌어내리려는 의도 별로 없고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뉴미디어로 인해서 뭐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면들을 동시에 좀 재현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좀 그 외에 뭐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부정적인 면들을 아무래도 좀 많이 부각을 시키잖아요. 근거 없이 얘기하다가 뭐 완벽하게 부정된 이야기들도 많이 없지 않았고요, 그동안. 그리고 또 너무 좀 진보 민주당 스피커가 좀 그 김어준 씨로 과잉 대표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좀 그걸 분산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포인트가 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게, 저는 이제 김어준의 컨텐츠가 다른 이제 일반 유튜버들 컨텐츠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이 극우 유튜버들하고도 좀 다르다. 저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제가 이렇게 현실에 느꼈던 제 느낌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도 봐야 되는데, 저는 김어준의 컨텐츠는 그 사람들 같은 극단적이고 막 무리하고 오버하고 난 그게 아니라고 봐요. 문제는 그거는 좀 달라요. 뭔가 자기 면역 체계가 가동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편파성이라고, 그러니까 김어준의 콘텐츠의 그 시작부터가 그러니까 편파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편파 방송을 맘먹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왜? 워낙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쪽을 엄청나게 편파적으로 해야 뭔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힌다. 나름대로 그런 대의 명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편파를 본질로 하고 있어요. DNA로. 근데 이제 편파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편파가 건강한 편파가 있을 수 있죠. 인간은 다 편파적이에요. 우리가 동양적으로 보면은 소우주. 인간은 다 소우주예요. 자기 세계가 있어요. 자기 세계를 고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원적일 때는 이 편파성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편파적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편파적인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면 그거는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 지금 이제 우리 김 작가님이 지적하신 게 정확한 지적인데, 김어준도 있고 최어준도 있고 박어준도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김어준만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편파라고 하는 건 불건강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편파를 쫓아가는 사람이 절대 다수는 아니거든요. 항상 소수거든요. 소수가 다수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죠. 중간층이 이거를 불신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런 단계로 가는 게 이제 위험한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아마 지적하신 민주당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우려 아닌가 싶어요. 정당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사실. 정당은 편파적인 걸 전제로 하지만 편파만을 가지고는 정당이 존립할 수가 없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을 위임받는 그런 데 참여를 못하죠. 자기 목소리 내는 건 괜찮은데, 정당은 이제 그런 점을 경계해서 편파를, 아주 다원적 편파를 인정하는. 나는 편파적인데 다른 편파도 존중하거나 인정하는 뭐 이런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거냐. 근데 그런 점이 이제 하나 고민거리 같아요. 저는 우리 지지자들하고도 이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나 생각 혹은 취향 이런 걸 존중하면서도 우리가 극단화돼서 다른 중도층으로부터 배척받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같이 이제 끌고 갈 거냐. 그게 정치하면서 가장 큰 고민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 지지층들이나 아니면 뭐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180석 줬으니까 뭐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자 해야 된다. 또는 우리가 올바르고 생각하는 건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몇 번 하고 나면은 이제 중도층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불신을 받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소수화될 때 또 우리 지난번 보궐선거 때처럼 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정치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참 고민이에요. 전반적인 정당의 이미지가 김어준의 이미지와 완전히 같아지면은 곤란하다, 뭐 이런 얘기고, 김어준식 그 막대 구부리기, 국민을 상대로 한 메시지가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가서는 좀 곤란하겠다. 이를테면은 상대 정당을 완벽하게 그 배척하고 상대 정당 유권자들, 지지자들을 배척하는 식으로 캠페인을 하면은 힘들다. 그게 뭐 2012년 대선의 양상이 좀 그랬다고 평가를 저는 스스로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곤란할
할 것이다. 근데 의회 그 국회에서 그 만드는 정책이 그거랑 똑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도 외연 확장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거 외연 확장을 빌미로 정책도 중도화하고 우경화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한겨레 제가 연재를 하고 있는데 한겨레에 쓴 글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많이들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20대 남자들이 보수화가 되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보수화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거 보수화가 아니라 과격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수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당 정책과 뭐 방침의 보수화의 알리바이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 이른바 집토끼도 잃고 외연 확장은 오히려 더디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오른쪽으로 가서 아예 오른쪽에 있는 정당과 뭐 비슷비슷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아예 오른쪽으로 가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를 중도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정책을 온건화해야 된다는 메시지로 치환을 하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현실에서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고민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정책 자체가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지를 어떻게 얻어내느냐 하는 거는 정책의 내용에 의해서 꼭 좌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철하는 방식,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니까 정책의 내용은 저는 이거는 무슨 타협하거나 아니면 무슨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만들어가는 거가 꼭 능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정책의 그 내용의 필요성, 뭐 예를 들어서 뭐 토지 공개념을 한다든가 부동산 문제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양극화를 해결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그 정책의 목표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정책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를 뭐 두루뭉실하게 해버리는 것이 저는 이제 이게 무슨 민주주의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문제는 민주주의는 사실은 그 내용보다는 그걸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 방식이 조금 더 상호 존중적이고 뭔가 중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과정들과 절차들이 보장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진보적인 정책이더라도 저는 관철시키는 게 필요한데, 사실 별것도 아닌데 방식이 과격하다, 뭐 독선적이다 이래갖고 이제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실제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내용적으로는 개혁도 못하면서 뭐 무지하게 되게 얻어맞는. 근데 이 고민이 하나의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의 내용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거는 뭐 전적으로 저도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된 개혁적인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게 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사실 지지도 받을 수 있어요. 일관성도 있는 거고. 문제는 그걸 풀어나가는 방식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가면서 어떤 민주주의적인 신뢰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느냐. 그래야 지속 가능하게 개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고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잘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늘 조중동이나 아니면 보수나 우리 민주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걸 공격합니다. 이 정책의 내용에 대한 공격은 사실 논쟁이 되기 때문에 별로 챙길 게 별로 없죠. 근데 이 태도나 방법으로 프레임을 딱 걸어버리면 효과가 있어요. 특히 중간층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고민거리입니다. 뭐 그런 비슷한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김어준 씨와 민주당의 관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어준 씨하고 무슨 내용적으로 연대를 하거나 뭐 같이 뭘 도모하는 게 없기 때문에 관계라고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폐가 있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김어준 방송을 많이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양쪽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 우리 정치인들이 사실 뭐 거기 방송에 출연을 많이 하고 하는 거는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는데 또 그 주제가 뭐 일방적으로 막 왜곡시킨 게 아닌 주제면 그것도 안 나갈 도리가 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 TV조선에는 안 나간다 이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안 나가게 되면.
게 이런 이제 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문제들, 자극적인 커뮤니케이션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게 제 나름대로 문제의식인데, 저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일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원웨이. 그러니까 인터랙티브가 되면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댓글도 다니까 뭐 이게 무슨 인터랙티브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전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 있는 환경에서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인터랙티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극적이고 무리한 커뮤니케이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익명성 안에서 나오는 거죠. 무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유튜브 촬영을 할 때도 저렇게 과격한 유튜브나 발언을 하게 되는 거는 카메라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이지, 책임 있는 사람의 반응을 우리가 보면서 만약에 그 발언을 하면 그렇게 무리하고 자극적인 발언들은 못 할 거예요, 아마. 막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거 힘들 거예요, 아마. 근데 카메라하고 혹은 핸드폰하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핸드폰에 댓글을 쓰는 거지, 이 댓글을 보는 사람을 눈앞에 보면서 댓글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인터랙티브가 아닌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이런 이제 그 욕설이나 아니면 폭력이라든가 자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부추기거나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인터랙티브가 되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무조건 인터랙티브한 걸 전제로 해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뭐 유튜브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본다거나 듣는다거나 이것만 가지고는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매 선생님 강의만 듣잖아요. 그게 교육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대화가 돼야 교육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많이 안다는 이유로 선생님 얘기만 계속 듣는다. 그럼 우리 뇌의 80%는 자고 있어요, 사실. 남 얘기 그러니까 뇌가, 그러니까 우리 전두엽이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거, 이것도 인터랙티브하지 않잖아요. 형식적으로 인터랙티브한 것처럼 뭐 상호작용인 것이 보이지만 아주 감각적인, 그러니까 아주 그 본능적인 반응만 이제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 갖고는 우리 두뇌가 뭐 발전할 수는 없고, 나는 이게 선생님의 강의 또는 뭐 교양, 뭐 부모님의 훈계, 그 다음에 어떤 유튜브나 이 매체를 통한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 다 난 비슷하다고 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를 아주 제한적으로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토론하고 상호 간에 결론이 좋은 결론이고 뭐 양질의 컨텐츠는 다음 문제고, 상호 간에 서로 대화하는 컨텐츠가,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인간에게 유익하고 책임 있게 만들어줄 수 있고 또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낸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인터넷 환경이 되게 일방적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메타버스가 나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메타버스는 우리 사이버 관계 사람이 각각 주체로 참여해서 서로 책임 있게 대화를 나누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인터랙티브가 가능한 어떤 그 매체 환경이 형성이 되면, 저는 지금까지는 그 오프라인 토론 말고는 그게 없죠. 근데 뭐 그런 비슷한 거는 그냥 줌에서 그 다자 화면 띄워놓고 하는 것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 줌이 좀 그런 면에서 조금 약간 이제 그런 인터랙티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하나의 뭐 방식이 될 수 있죠. 그건 어떤 줌 같은 경우는 뭐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이게 과격하거나 자극적인 컨텐츠로는 안 가잖아요. 저는 그냥 인터넷 방송들의 책임을 높이는 건 결국은 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 플랫폼을 박탈당해 버리면은 아무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사실 제일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그 인터넷 뉴스 관련한 그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약간 디플랫포밍 프로보커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법으로 뭘 한다 그러면 뭐 권력이 또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또 억압한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언론들이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방지법, 징벌배상에 대해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유튜브에서도 인터넷 환경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오지 않을까요? 비슷한 주장이야 뭐 당연히 나오겠는데 뭐 모든 사람을 뭐 어떻게 만족시키겠습니까?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특히 이제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 일단 언론중재법에 관련해서 그 여론은 거의 60% 이상 찬성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은 이제 기득권 집단, 엘리트 집단이 돼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1인 유튜버들, 유튜브 환경은 또 자기들에 대한 유저들이 자기들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 그래도 특정 규모 이상의 그 구독자들을 거느리는 사람은 그 책임감은 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뭐 전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제가 특히 보는 거는 인터넷 환경하고 기존에는 오프라인 환경은 완전히 다른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예를 드는데 우리가 물을 먹을 때 옛날 동네 우물에서 물을 이렇게 길어다 먹거나 아니면 동네 우물에서 물을 배달시켜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국이 하나의 상수도관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서든지 물을 부으면 전국 어디서나 그 물을 먹을 수가 있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설탕물인지 콜라물인지 아니면 지저분한 물인지 검사를 안 하고 그냥 아무나 다 이 상수도관에다가 물을 부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지금. 그럼 누구나 다 그거에 피해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상수도관, 여기에 따르는 뭔가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원칙과 규칙은 필요하다. 하물며 동네 약수터에도 지켜야 될 규칙이 있잖아요. 이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전국이 연결되는 상수도관에 물을 붓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규칙이 있지 않냐. 저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제도 대응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너무 빠르니까 이게. 속도가 빨리 이제 그 인터넷 인프라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제도가 대응을 못하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그 서로 간에 쌍방향으로 소통하게 만들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어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쌍방향 소통 플랫폼을 많이 개발하거나 한번 그런 식의 어떤 에너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1인 방송 유튜버들 그 논평하는 사람이 있고 그 취재를 하는 뭐 프리랜서 기자가 있잖아요. 프리랜서 기자들 관련한 법안하고 그 논평만 하는 그 유튜버에 대한 그 법제는 어쨌든 구분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는 쉬워요. 그건 법적으로도 합의할 수가 있죠. 아마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는 그런데 예를 들면 혐오 표현 같은 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모욕이다. 그럼 법에 걸리니까 그럼 이걸 또 손해배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근데 모욕까지 안 가고 그냥 과격한 비판, 아주 일방적인 편파적인 거, 그리고 가짜는 아닌데 사실상의 가짜, 그러니까 명예훼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짜가 아닌 어떤 논설, 메시지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런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 우리 언론도 그렇고 그 인터넷도 그렇고 그런 게 사실은 해결책이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걸 막을 수가 있을까요?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뭐 원론적으로는 찬성은 합니다만 그럼 이를테면은 뭐 어린 친구가 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 프로보커터에 소개된 사례 중 하나인데 초등학생 되는 사람이 유튜브에서 뭐 무슬림들 저 가스실에 쳐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처벌을 하자는데 이견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좀 현실적인 뭐 많은 복잡한 논쟁이 있을 거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그 많이 딥플랫폼인가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박탈돼가지고 그 극우파들끼리 하는 그 또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어쨌든 극소수의 그 독자들 상대로 방송을 하면서 어쨌든 돈은 벌거든요. 그것까지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는 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서만 이야기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더 넓게 퍼지는 일은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요 안에서 어쨌든 세력이 또 만들어지고 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인터넷 환경에서 전 가장 큰 쟁점은 언어 폭력을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을 규정할 법적으로 언어 폭력도 이제 폭력으로 판단해서 뭐 이제 처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선 폭력이라는 말도 있어요. 뭐 그게 약간의 협박과 위압 뭐 이런 형태로 되는 거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독자적으로 성립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언어 폭력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렇게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언어 폭력이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는 거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보이지 않는데 말 가지고 폭력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기껏해 전화 정도인데, 그거는 뭐 그런 사람은 아주 이제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뭐 화가 났다거나 싸우는 경우가 아니면 어렵고, 항상 오프라인 환경에서 언어 폭력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걸 따로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이제 아예 인터넷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온라인 환경에서 무한정으로 이제 언어 폭력이 다른 사람을 침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언어 폭력 문제를, 거기에는 이제 뭐 가짜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명예훼손, 모욕, 그다음에 저주와 뭐 증오, 뭐 적대, 뭐 욕설 여러 다양할 수 있죠. 뭐 이 야유나 조롱도 이제 정도가 심하면 뭐 모욕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 법적으로 처벌할 거냐, 아니면 법의 처벌은 아니더라도 이 시스템 플랫폼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거를 스스로 좀 해결하는 어떤 규약을 만들 거냐, 뭐 이런 해법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연구를 좀 하시면서 더 좋은 지혜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우리 프로보커터라는 책에 나온 내용들은 제가 특별하게 그 관심을 갖고 많이 고민을 하는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적인 대안이나 어떤 노력도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언론개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기존에는 레가시 언론만이 아니고 우리 인터넷 미디어들,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스스로의 커뮤니케이션, 저는 저 스스로도 한번 돌아봐요. 내가 이런 인터넷 환경 때문에 발언이라든가 발언이 좀 무책임해지지 않나, 발언이 좀 자극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늘 이제 그런 경계를 하게 되는데, 하여간 큰 주제이면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연구 좀 많이 해주시고, 연구 결과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글쎄요, 제가 2021년에 책을 낸 20대 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불려온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민망하고요. 좋은 유익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걱정스럽고, 앞으로 저보다 더 훨씬 많이 아시고 말씀 잘하시는 분들 출연을 하실 테니까 또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번에 후속 책을 또 쓰고 있어가지고요. 거기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속 책은 주제가 뭡니까? 석사 논문을 단행본화하는 건데요. 20대 현상과 포퓰리즘 관련한 20대. 내용입니다. 20대 현상. 20대 현상과 이대남 현상과 포퓰리즘. 그것도 되게 중요한 재밌는 주제네요. 언제쯤 나옵니까? 올해 안에 나오는 걸 목표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나오면 꼭 한번 사볼게요. 제가 하나 보내드려야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